2012년 7월 15일에 발표된 가수 싸이의 6번째 정규 앨범 타이틀곡 강남스타일. 2023년 4월 초 기준 유튜브 뮤직비디오 조회수가 47억 회라는 전무후무한 조회수를 기록 중입니다. 빌보드 싱글 차트 2012년 9월 8일자로 115위를 기록했고 9월 26일에 빌보드 메인 차트인 핫100에서 2위를 차지했습니다. 11월 7일까지 7주 연속 2위를 차지했고 빌보드 차트 2위라는 전무후무한 대기록이 나오면서 우리나라에서는 당연히 엄청나게 화제가 됐습니다. 그리고 싸이 역시 영어가 가능하다는 장점까지 맞물려 미국을 비롯한 서구권에서의 활동까지 꾸준하게 이어졌습니다. 8년 뒤인 2020년 8월 21일 BTS가 디지털 싱글 다이너마이트를 발표했고 빌보드 차트 핫100에서 1위를 차지했습니다. 국내 아티스트로서는 최초의 기록입니다. 이후 BTS는 세비지 러브 리믹스 버전, 라이프 고즈 온, 버터, 퍼미션 투 댄스, 마이 유니버스 등 6곡으로 총 17번의 빌보드 핫100 1위에 올랐습니다. 그리고 지난 10년간 가장 많은 빌보드 핫100 1위를 차지한 아티스트가 됐습니다. 2012년과 2020년 우리나라의 두 아티스트의 빌보드 차트에서의 놀라운 성적을 두고 일본 내 언론이나 미디어, 그리고 음악업계 분위기는 매우 온도 차이가 납니다. 2012년 싸이의 빌보드 차트 2위 때에는 적극적인 인기 요인 분석이나 보도가 상대적으로 BTS의 빌보드 차트 때와 비교하면 많지도 않았고 화제성 자체도 다른 해외 국가들보다 적어 보였습니다. 일부 우익 네티즌들은 강남스타일이 일본의 자동차 용품 회사 옐로우햇의 광고에 쓰인 안무를 표절했다고 주장하기도 하고 근거 없이 유튜브 조회수 조작설 등의 터무니없는 주장을 퍼뜨리는 네티즌들이 있긴 했지만 이후 일본 음악 업계가 벼랑간 강남스타일의 자극을 받아서 미국 진출이나 세계 진출 등을 외치며 무언가 해보겠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것 같은 사례가 거의 없었습니다. 반면 2018년을 전후해서 서구권에서도 인기를 모으기 시작한 BTS의 활약에는 일본의 많은 미디어들이 끊임없이 성공 요인을 분석하고 J-팝 아티스트들 역시 너도 나도 우리도 할 수 있다며 자극을 받아 해외 진출이나 세계 진출이라 쓰고 미국 진출이라 읽는 시도를 하겠다고 나서고 있습니다. 당장 해외 진출은 안 하더라도 빌보드나 그래미쇼가 앞으로 도전하고 싶은 꿈이라는 인터뷰를 하는 경우도 늘었습니다. 유니버셜 뮤직 재팬의 후지쿠라 사장이 2018년 인터뷰에서 BTS의 해외에서의 성공으로 일본 아티스트들이 자극을 받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대놓고 BTS의 영향을 받아 일본 메이저 남성 아이돌 시장을 사실상 독점한 자니스 사무소와 합작 레이블 자니스 유니버스를 만들고 유니버셜 뮤직 그룹의 힘을 빌려 소속 가수의 해외 진출을 목표로 한다고 이야기하기도 했습니다. 자니스 유니버스에는 당시 데뷔 그룹 킹앤프린스가 첫 아티스트로 소속되게 됐었습니다. 사실 강남스타일의 성공 당시만 해도 일본은 소위 정신승리가 가능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1985년 향년 43세의 나이로 일본 항공 123편 추락사고로 요절한 일본의 가수 사카모토 큐가 1961년 10월 발표한 위를 보고 걷자라는 싱글이 미국의 제목만 스키야키라는 이름으로 바뀌어 일본어 원곡 그대로 소개됐는데 이 곡이 63년 6월 15일부터 빌보드 차트 핫100에서 3주 연속 1위를 한 기록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카모토 큐가 이미 아시아 가수로는 최초이자 2012년 당시에는 유일하게 빌보드 1위를 한 기록을 갖고 있었으니 일본 입장에서는 강남스타일의 흥행에 적지 않은 관심을 보이면도 어쨌든 사카모토 큐의 기록을 넘지 못한 빌보드 2위의 기록이어서 아시아 아티스트의 빌보드 최고 순위 기록은 여전히 일본이 지켜내고 있어서 안심이 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실제로도 일본에서는 강남스타일의 빌보드 관련 보도를 할 때 당연하다는 듯이 사카모토 큐의 빌보드 1위 기록을 같이 소개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또한 당시 싸이의 강남스타일은 코믹한 뮤직비디오가 만든 이례적인 일회성 성공이라는 인식이 있을 수 있었습니다. 강남스타일 이후 젠틀맨 등의 곡이 빌보드 핫100 차트에 입성하기는 했지만 강남스타일만큼의 흥행을 거두지는 못했기에 더욱 그런 인식이 있었을지 모릅니다. 빌보드 차트 기록만 보자면 싸이는 한 곡만 히트한 가수를 의미하는 원히트 원더와 비슷한 느낌으로 보여졌을 수도 있고 무엇보다 이 강남스타일이라는 코믹한 컨셉의 뮤직비디오가 유튜브라는 전세계 공개 플랫폼이라는 공간에 공개되고 일본 미디어들처럼 표면적으로 분석했을 때는 단순히 공개 플랫폼에 올린 뮤직비디오가 소위 입소문, 알고리즘, 밈 등으로 예상치 못한 성공을 거둔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분석이 아주 틀린 것은 아니지만 당시 싸이의 소속사가 우리나라 4대 엔터사 중 하나인 YG 엔터테인먼트 소속이었다는 것은 되짚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2012년 발표된 논문 문화와 콘텐츠 산업, 사회자본 관점에서의 신한류 현상 분석에 따르면 YG 엔터테인먼트의 유튜브 채널은 2008년 1월 활동을 시작했고 2012년 기준 72만 명의 구독자를 기록 중이었으며 당시 유튜브 SNS 링크 기능을 통해서 싸이 유튜브 채널과 YG 엔터테인먼트 채널이 서로 링크 주소를 달아 YG 패밀리라는 브랜드로서 연계하여 홍보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순수하게 유튜브에 올린 뮤직비디오가 기적적인 운에 의해서 흥행을 했다라고만 치부하기에는 출발점 자체가 이미 기반을 다져가던 YG 엔터테인먼트의 유튜브 채널과의 연계한 홍보 전략으로 시너지를 본 부분이 있음을 부정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싸이는 2012년 7월에 강남스타일 발표와 함께 유튜브 채널을 개설하고 개설 5개월 만인 2012년 12월에 유튜브 구독자 수 220만 명을 기록하고 강남스타일 뮤직비디오는 10억 회 이상의 조회수를 기록했었습니다. 당시에는 유튜브에서 세계 최초로 기록한 조회수이기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싸이와 같은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K-팝 아티스트가 아시아 아티스트가 빌보드 차트나 아시아를 넘어 서구권에서도 성공을 거두는 경우는 등장하기 힘들 것이라는 분위기가 일본뿐 아니라 우리나라에도 있었고 일본 역시 강남스타일의 성공을 일정 부분 깎아내리려는 음모론을 제기하는 일부 사람들을 제외하면 흥행 당시 이례적인 성공 정도로 그리고 사카모토 큐의 뒤를 이은 발보드 2위 기록을 가진 사례로 분석이 끝나버렸습니다. 그러나 BTS의 성공은 모든 상황을 바꾸어 놓았습니다. BTS는 북미에서의 성공 과정 자체가 차근차근 성장세를 거듭하며 일궈낸 성과였습니다. 2014년도 LA K-콘에서부터 BTS에 대한 관객들의 호응이 컸으며 2017년 10월 14일에 빌보드 핫100의 DNA가 67위를 기록한 것을 시작으로 12월 16일에는 마이크 드랍이 28위, 2018년 6월 2일에는 페이크러브로 10위, 9월 8일에는 아이돌로 11위를 기록하며 매년 순위가 올랐습니다. 이후 2019년 4월 27일 작은 것들을 위한 시로 8위, 20년 3월 7일 온으로 4위, 2020년 9월 5일 다이너마이트로 1위를 기록하기까지 매우 차근차근 빌보드 핫100에서의 순위가 올라가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BTS는 대형 엔터사 소속이 아니었고 그래서 데뷔 초에는 뮤직비디오나 컨셉 필름 등이 BTS 공식 유튜브 채널 외에 당시 BTS의 음반 유통사 카카오 엔터테인먼트가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 원더K 채널에도 함께 업로드되는 형식으로 유튜브 활용을 했었습니다. 원더K는 2023년 4월 현재 약 2,450만 명의 구독자를 가진 채널로 모기업 카카오 엔터테인먼트를 통해 음반을 유통하는 아티스트의 뮤직비디오나 컨셉 필름들을 자신들의 공식 유튜브 채널과 원더K 채널에서 동시 공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얼핏 보면 어째서 조회수 분산을 시켜가면서 같은 영상을 원더K에도 공개하나 싶지만 원더K와 같은 경우 특정 아티스트뿐 아니라 K-팝 아티스트 전반을 소비하는 팬들이 구독된 경우가 많고 자연스럽게 2,450만 명의 구독자에게 자연스럽게 새 음반 홍보가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BTS 역시 세계적인 성공 자체는 적극적인 SNS 전략을 기반으로 이뤄진 성과라는 분석이 한일 양국에서 주류를 이루고 있고 특히 일본은 아예 대놓고 BTS의 해외라고 쓰고 미국 등 서구권이라고 읽는 곳에서의 일회성이 아닌 꾸준한 성공 이후 급진적으로 개방적인 유튜브 활용과 SNS 정책을 밀어붙이기 시작했습니다. BTS와 같은 경우도 표면적으로는 적극적인 SNS나 유튜브 활용 등을 하는 과정에서 자신들의 음악, 세계관, 실력, 그리고 멤버들의 매력 등이 어필되며 세계적으로 성공을 거둔 것이 맞지만 그러는 한편 원더K와 같은 기반이 다져진 K-팝 유튜브 채널이나 K-콘 같은 해외 공연 브랜드에 참여하며 시너지 효과를 얻은 측면도 아주 간과할 수는 없습니다. 최근 K-팝 아티스트들이 해외에서 예상치 못하게 주목을 받거나 성공을 거두는 경우가 조금씩 늘어나고 있습니다. 중소기획사 어트랙트 소속의 신인 걸그룹 피프티피프티는 2023년 2월 24일 발표한 싱글 큐피트로 2023년 4월 1일 빌보드 메인 차트인 빌보드 핫100의 100위로 진입을 했고 세계적인 음원 플랫폼 스포티파이에서는 글로벌 차트 45위, 바이럴송 글로벌 차트에서는 9일 연속 1위를 기록하며 흥행몰이 중입니다. 그런데 피프티피프티는 일본에서 소위 칼럼니스트, 라이터 등의 직함을 달고 그럴듯하게 분석하는 이들에게도 분석이 어려운 걸그룹입니다.
우리나라에 탄탄한 기반이 있는 회사 소속 아티스트도 아니어서 대대적인 홍보를 한 것도 아니었고 BTS처럼 연차가 쌓이면서 해외에서 반응이 온 것이 아니라 작년 11월 18일 데뷔 음반을 내고 이제 막 두 번째 음반을 발표한 신인입니다. 음반 유통사도 인터파크 뮤직이며 인터파크 뮤직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도 뮤직비디오 홍보가 되고 있지만 인터파크 뮤직의 유튜브 채널 리빗은 2017년 7월 13일 유튜브 채널 개설 후 현재 26만 명 정도의 구독자를 가진 채널로서 원더K 등과 비교하면 상대적으로 영향력이 크다고 보기 어려운 유튜브 채널입니다. 빌보드와 스포티파이 등을 통해 순위권에 오른 피프티의 큐피트는 앨범의 수록곡 형태로 별도 공개된 영어 가사 버전이라지만 당연히 영어곡만으로 해외 성공이 가능했다는 분석은 말이 안 되니 결국 이들의 성공에는 K-팝이라는 플랫폼을 소비하는 소비층이 전 세계에 소규모로라도 자리 잡힌 상황에서 이 소비층들에게 주목을 받아 인기를 누리기 시작했다고 보는 쪽이 그나마 타당성 있을 것입니다. 사실 특정 아티스트의 성공 분석은 큰 의미가 없고 설사 타당한 분석을 한다 해도 그 성공 방정식대로 해서 성공이 된다는 보장도 없습니다. 엑스제팬의 드러머 겸 피아니스트 요시키는 작년부터 진행 중인 보이그룹 오디션 요시키 슈퍼스타 X를 진행하면서 K-팝의 자극을 받고 있음을 밝히면서 최근에는 세계로의 문이 유튜브 등으로 한 번에 열린다. 일본에도 좋은 아티스트가 있으니 이를 소개하고 싶다는 취지로 인터뷰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やはり僕はアメリカに長くいて、世界中の音楽がハリウッドに集まってくるんですね。その中でこの数年K-POP っていうのはすごいと思ってるんですよ。すごく尊敬もしてますし、実際にすごいと思います。アジアが注目してくれるアーティスト、そしてアジアに限らず世界が注目してくれるアーティストをね、今ってもう世界が目の前にあるじゃないですか。ソーシャルメディアも含めて一気に世界の扉が開けられるじゃないですか。日本にも素晴らしいアーティストたくさんいるじゃないですか。ぜひこれからもっと皆さん世界に挑戦していってほしいと思いますし。 요시키의 말이 틀린 이야기는 아니지만 2018년 이후부터 급진적으로 유튜브나 SNS의 활용을 시작한 J-팝 업계이다 보니 기반이 되는 구독자나 팔로워 등이 부족한 상태에서는 단기간에 큰 성공을 거두기 어려운 상황임은 분명하고, 이렇다 보니 처음에는 해시태그에 K-팝 아티스트 이름을 넣는 식으로 홍보 전략을 쓰다가 결국 K-팝 플랫폼에 편승하여 단기간에 유튜브 구독자 수나 K-팝 팬덤을 일정 부분 흡수하려는 시도를 하는 중인 XG라는 걸그룹까지 나왔고, 우리나라 엔터사와 정식으로 협업하여 프로듀스 101 재팬 시리즈로 JO1과 INI를 데뷔시키거나 JYP의 전원 일본인 걸그룹 니쥬 등은 K-콘 등의 우리나라 엔터사가 주도하는 해외 공연 브랜드에 참여하기도 합니다. JO1은 엠넷의 음악방송 M카운트다운에 출연한 것을 내세우며 세계 13개국에 방송되는 음악방송에 출연한 확산력 넘버원의 글로벌 보이그룹이라는 홍보를 하기도 했습니다. 표면적으로 보면 K-팝 아티스트들은 개방적인 SNS 정책을 앞세운 상태에서 실력 있고 운이 좋은 아티스트가 해외에서도 성공을 하는 것 같지만, 따지고 보면 이미 유튜브나 각종 SNS 플랫폼을 10년 넘게 다져왔기에 신인 아티스트여도 해외에서도 주목받을 확률이 점차 높아지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2010년도부터 일본 엔터 업계는 K-팝의 육성 시스템, 플랫폼 전략 등의 분석이라는 분석은 다 했었지만 제대로 된 분석인가는 둘째치더라도 정작 그 분석에 맞춰서 적극적으로 움직이는 엔터사나 음악 업계인들은 많지 않았습니다. 음반, DVD, 블루레이 등의 전통적인 오프라인 매체의 수익을 안정적으로 내는 회사가 많다 보니 유튜브 등의 뮤직비디오를 올릴 때도 한때는 3분의 1 정도로 편집된 클립이나 저화질로만 영상을 올리면서 매우 소극적이고 보수적으로 개방적인 플랫폼에 대처해 왔었습니다. 싸이의 성공을 일회성으로 치부하고 사카모토 큐의 1위 기록으로 위안을 삼다가 이제 BTS의 성공 이후 우리도 할 수 있다며 급진적인 정책을 시도하고 이에 한계를 느끼자 세계에서 아시아 아티스트가 주목을 받고 있다는 점을 활용하겠다고 나서거나 K-팝 업계의 엔터사, 음악방송, 해외 공연 브랜드 등을 플랫폼화하려는 움직임이 더욱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K-팝 업계를 의식한 행보를 보이면서 단기간에 결과를 내려다보니 급작스럽게 보이그룹과 걸그룹 오디션이 급증하는 추세기도 합니다. 일본 엔터사의 보수적인 운영 방침의 정점으로 꼽혀온 메이저 남성 아이돌 시장을 사실상 독점한 자니스 사무소의 7인조 보이그룹 트래비스 재팬이 미국 유학을 거쳐 디지털 싱글 형태로 음원 발표를 하며 무려 세계 데뷔라는 타이틀로
정식 데뷔를 하면서도 미국 다큐멘터리 영상은 DVD와 블루레이 플랫폼으로의 공개를 선택하는 등 아직은 갈팡질팡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는 J-팝 업계. 지치지 않고 온갖 칼럼니스트들과 라이터, 업계인들이 K-팝 업계의 육성 방침이나 성공에 대한 결과물을 분석만 해온 지 13여 년이 흐른 지금 이제는 어떤 분석을 내세워서 어떤 시도를 하게 될지 궁금해집니다.